네, 안녕하십니까. 자, 735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권 양도와 채무인수 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735페이지 3번이죠.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며 양도의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자, 이것이 물권법에서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중간생략 등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청권, 이 등기청권을 채권 양도 형식으로 양도를 하고, 이것을 병에게 양도를 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최초 양도인에게 통지를 했을 때 이것이 삼자합의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삼자합의에 해당이 된다면 이 병은 이 등기청권을 양수인은 갑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등기청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은 자, 이것은 삼자합의로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청권을 채권 양도 형식으로 양도하고 갑에게 일방적으로 통지를 한 이것은 삼자합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이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서 결국 이 등기청권을 양도를 했을 때는 그것을 통지한 정도로는 안 되고요. 채무자의, 이 갑이 채무자가 되죠. 여기서는요. 채무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요한다. 그래서 그 정도 돼야지 이게 삼자합의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이것은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을이 이제 채권자고요. 채무자. 그래서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어요. 근데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자가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과연 이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때 판례는 뭐라 그럽니까? 이 양수인이 악의 또는 뭐요? 중과실, 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이때는 채무자는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지문은 좀 복잡한데요. 자, 어떤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도 좀 복잡해요. 뭐냐면 이 채권자가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을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가 자, 예를 들면 뭐 정의를 할까요? 또 다른 채권자죠. 이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해서 유효한 전부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채권자가 다시 그 채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무한테 또 양도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설사 이 무가 근본적으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압류 및 전부 명령 자체가 유효한 것이었을 때는 그 다음에 다시 채권 양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을 하더라도 이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2번 지문 한번 읽어보면요. 좀 복잡하고 깁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다가 접목을 좀 시켜보시죠.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는 바. 그까지는 이제 맞고요. 양도금지 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유효하더라도 그 전부 채권자로부터 전부 채권 누굽니까? 정이죠. 정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무죠.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즉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권 양도는 무효이다 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것은 유효입니다. 자, 유효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정답입니다. 자, 틀리고 정답이고요. 자, 해설에 좀 여러분 밑줄 또 작업하고 가시죠. 제일 밑에 석줄입니다.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 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전부 받은 자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누구예요? 무죠. 칠판 그림에 무가
양도금지 특약에 대해서 악의인 경우, 자,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입니다. 그죠? 얘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압류 및 전부 명령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채권 양수인이 설사 악의 또는 중과실을 하더라도 이때는 그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정답이고요. 3번 봅니다. 채권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 그렇죠. 우리 총칙할 때 민법 총칙할 때 무엇의 최고 무엇의 거절함이 이건 뭡니까? 의사의 통지. 자, 의사의 통지고 그 다음에 무엇의 통지, 그 다음에 무엇의 승인하면 이거 뭡니까? 이건 관념의 통지가 있어요. 관념의 통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 양도 사실에 대한 채무자의 통지,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 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허용될 수 없다. 채권 양도의 통지는요, 사전 통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전 통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후 통지만 있지 사전 통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리 사전 통지 해놓고 양도 안 하면 법률 관계가 또 복잡해지니까, 그죠? 그다음 4번. 동일한 채권에 관해서 2개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정본과 또 다른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됐다. 그러니까 2 이상의 채권자로부터 자,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정본이 통지되고 또 하나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됐을 때 당해 정부 명령이 채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각 채권 압류 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양도된 금액까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뭐 대단히 복잡하고 그런데요. 일단 옳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해설 부분을 잠시 좀 내려가시면요. 자, 해설 밑에 석줄은 방금 전에 봤던 해설이고요. 그 위로 한 넉 줄 올라가면 끝부분에 가로 2번 나오죠. 대가로 2번. 자, 여기서부터 밑줄 한번 쳐보세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와 2개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A가 채무자라 한다면 B가 채권자고요. 또 누굽니까? 또 뭐 C도 채권자다 이렇게 봤을 때 B의 A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되고 또 뭐 C의 A에 대한 C도 또 다른 채권자니까 C의 A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정부 명령 정본이 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도 도달되고 또 전부 명령 정본도 도달되고 이런 식으로 2 이상의 채권자의 채권 양도 통지가 이렇게 A한테 동시에 송달이 됐을 때 이때 자 해설 밑줄 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채권에 의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와 2개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고려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소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이 답이었죠, 방금.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겨서 737페이지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요. 또 1번에 보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순이나 알고 있는 악이죠, 악이 또는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순. 이건 뭡니까? 중과실. 양순에게 그 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아까 여기 나왔던 이거죠. 악이 또는 중과실이 있는 양순에게는 금지 특약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채권 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허용될 수 없다 했죠.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언제 양도된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미리 사전 통지 받고 언제 양도할 것인지도 모르고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매우 불안한 지위에 빠지게 되니까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을 한 때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로서 양순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452조 민법 조문의 양도 통지와 금반응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칠판에 그림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죠. 네, 그림 보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죠. 뭐 갑이 채권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채무자로 해야지 이 그림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죠? 자, 뭐 그림을 제가 자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뭐냐? 채권 양수인입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채권자가 채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1.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지를 했어요.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무자가 통지받고서는 누구한테 변제를 했을까요? 양수인에게 변제를 했거든. 3. 번호를 좀 붙여보면 변제를 했어요. 변제하고 난 다음에 이 채권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채무자에게 우리 두 사람 사이 이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됐대요. 무효가 됐으니까 채권 양도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게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채권이 나한테 되돌아왔으니까 나한테 다시 갚아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채무자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갑의 입장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채권 양도 사실을 분명히 통지받고 그래서 그대로 믿고 병에게 변제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채권자가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나한테 갚아라. 그러면 이것은 뭐에 어긋난가? 당연히 신의칙에 어긋나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 중 분칙인 어떤 원칙이 있어요? 금반의 원칙이 있죠. 이것은 어제 한 행동과 오늘 행동이 서로 이렇게 배치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말한 것을 뒤집는 것은 금한다. 금반원의 원칙.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 452조의 조문의 제목이 뭔가? 채권 양도가 금반원이죠. 금반원인데 이게 뭐라고 규정되어 있다고요? 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거기 밑에 해설을 잠깐 내려가 보세요. 3번 해설, 3항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 부분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자, 조문이 있습니다. 양도 통지와 금반은 해서 자, 밑줄 쳐주세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채권자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때 이 채무자가 얘한테 갚았을 때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기들끼리 그 채권 양도가 설사 무효라 하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양도인이 자, 칠판 그림 양도인이 을입니다.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갑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제가 사례를 든 것은 이제 무효를 예를 들었죠.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 선의인 채무자가 무슨 뜻이죠? 채권 양도가 진실하다고 믿고 양수인에게 갚은 사람이에요. 그죠?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이 소리가 뭐죠? 이미 갚았다. 그 사유를 가지고 누구한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3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호에서 결정한다. 확정일자 선호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라고 한다면 판례는 확정일자의 선호가 아니라 인식의 선우라고 하죠. 줄여서 표현하면 인식의 선우, 인식,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에 있는 승낙 일시의 선우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 이게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반복 출제가 되니까 4번은 틀렸고요. 정답이고요. 해설을 좀 내려가면 자, 해설 4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밑에 사항 두 번째 줄 사건 번호 옆에 자 밑줄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원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좀 더 강조 확정일자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요번에 좀 더 강조하시고요.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의 선호 줄여서 표현하면 즉 좀 더 강조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 선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인식의 선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쉽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갑이 채무자고요. 채무자고. 자, 을이 채권자고. 자, 을이 병에게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자, 채권 양도를 하고, 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했는데, 이 통지는 일반 우편으로 통지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일반 우편으로 했다. 가정해 보고. 그 다음에, 자, 을이 다시 정에게 이중양도를 했어요. 이중양도. 이것도 번호를 그냥 1, 2, 3, 4로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색깔을 좀, 분필 색깔을 달리해서 그냥 1, 2로 좀 할게요, 여러분. 3, 4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냥 1, 2로 하겠습니다. 1, 채권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 양도는 결국 이중 양도가 되겠네요. 응? 이중, 채권 양도를 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내용 증명으로 통지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과연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누구한테 갚아야 될까요? 채권 양도 사실이 지금 두 개인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만약에 이 병에 대한 이 채권 양도가 먼저 도달됐다. 예를 들면, 병에게 좀 줄여 쓸게요. 변제하고 난 다음에, 정에 대한 양도 사실이 통지가 됐을 때는,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순서가 지금 뭐가 먼저, 통지 도달이 됐다고요? 병에 대해서 이게 일반 우편으로 이렇게 채권 양도 사실이 통지된 것 보고 갑이 병한테 갚았다는 얘기예요. 변제 후에 정에게의 채권 양도, 사실에 대한 내용 정리 우편으로의 통지됐다 하면 이때는 결국 이 병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되고요. 이 정에 대한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고, 자, 칠판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동시 도달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정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됐다. 동시 도달. 동시 도달이 되면 이때는 누구한테 갚아야 이게 유효한 변제가 될까요? 갑의 입장에서는 정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 여기에 정에 대한 채권 양도, 여기에 변제를 해야지 이것이 유효한 변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정에 대한 채권 양도는 내용 증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병정의 통지가 모두 내용 증명이다. 아까처럼 병에 대한 양도는 일반 우편으로 통지됐다는 것을 이제 사례를 바꿔서, 둘 다 모두 내용 증명으로, 그것도 도달이 됐을 때, 이때 방금 그 문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자, 자, 그랬을 때는 방금 그 해설이 여러분 나왔었죠. 일자의 선후, 내용 증명도 이제 확정 일자적 효력이 있으니까죠. 일자의 선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선후로 해야 한다. 인식의 선후로 판단해야 한다. 그냥 도달된 일시, 확정 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의 일시, 승낙은 곧 인식이니까, 그죠? 이것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우열을 판단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볍게 복수하면요. 병한테는 양도는 일반 우편, 정에게의 양도는 내용 증명. 이렇게 해서 통지가 이중으로 이렇게 이제 채권 양도가 이중으로 된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가 됐을 때, 병에 대해서 먼저 통지가 도달돼 가지고 얘한테 먼저 갚아버렸는데, 이어서 정에 대한 통지가 도달되면은 병에 대한 변제가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고, 정에 대한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무효. 그 다음에 병정에, 2번. 병정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면 이때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된 이 정에 대한 변제, 채권 양도, 이 부분을 변제하지 유효한 변제로 인정받을 것이고요.
병정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모두 내용증으로 통지가 됐을 때는 이때는 일자의 선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식의 선으로 가린다. 예? 그렇죠. 도달된 일시의 선우 또는 채무자의 승낙의 일시의 선우에 따라서 우열을 판단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37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3번입니다. 이번에는 3번, 2번 다음에 3번. 가장 옳지 않은 선인데 1번.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주 채권의 이전에 관해서 구비함 족하고 별도로 보증 채권에 대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예, 보증에서 나왔었습니다. A, B, C. 자,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 C는 뭡니까? 보증인.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자, 그럼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갑에게 D라 할까요? D에게 양도했다. 채권 양도. 이 채권 양도는 누구한테만 통지하면 족합니까? 자, 이 B한테만 통지하면 돼요. 주 채무자에 대해서. 주 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되고요. 보증인에게까지 그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보증인은 그러면 왜냐하면 주종 관계, 보증 채무는 주 채무와 주종의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채권 양도 사실을 주 채무자에게만 통지 또는 승낙을 구하는 그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보증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 양도 통지 또는 승낙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 주 채무와 보증 채무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번. 장래의 채권은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인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틀린 질문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어디 갔죠? 아까 칠판에 처음 그림 그렸던 거 있죠? 그 등기 청구, 그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설명드린 거 있죠? 자, 그겁니다. 중복된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지만이 대항력 생기다. 아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자,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채권법이 가장 좀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사안이 복잡하고 그림이 빨리 연상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4번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뭘 넘겼다는 소리냐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갑이 임대인이고요. 임대인이고. 자, 을이 뭡니까?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고. 자, 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있죠? 만약에 임대차 종료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다. 채권 양도. 이렇게 채권 양도 상황이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이 병에 양도하고 그 사실이 이 갑한테 통지가 됐다 이 말이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하고 채권 양도 형식으로 양도를 하고 그 사실이 갑에게 통지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갑과 을이 그래 놓고 그 뒤에 갱신 합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에 갱신 합의가 있었다. 갱신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가지고 그런 갱신 사실을 가지고 얘한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한테는 미칠 수 없다. 네, 됐죠. 해설, 아까 2번 지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 제일 밑에 줄 석줄입니다. 제일 밑에 2항에 대한 해설. 끝부분. 장래 채권도, 거기도
밑줄 한번 쳐주시죠. 장래 채권도 양도 당시, 채권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 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런 점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739페이지 5번이 조금 이제 까다롭죠? 1번 지문을 한번 보시죠. 예, 그것이 좀 어려운데. 1번 지문.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 양도에 관해서 승낙을 한 때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 양도 승낙 시에 면책 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상의 면책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 보세요. 이것도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갑이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우리 상법상 보험자라고 하죠. 보험회사고요. 을이 이제 뭡니까? 보험금 채권이 발생이 됐어. 보험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정된 그 보험 계약상에 이제 그 뭐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보험금 채권이 발생이 됐단 말이죠.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 병에게 보험금 채권을 양도했다.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양수인에게 채무자인 보험자가 뭔가를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보면요. 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1번의 세 번째 줄에, 보험금 청구권 양도 승낙 시에, 자, 이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채무자 입장이니까, 보험금 청구권 양도 승낙 시에 면책 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상의 면책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보험금 채권이 양도됨에 대해서 채권 양도됨에 대해서 보험자가 통지를 받거나 또는 보험자가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보험금 발생이 된 그 채권 발생된 원인에서 보험회사에 무슨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면책 사유가 있다. 여러분, 얘가 조금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한번 이렇게 적시에 띄워보면, 을이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자동차 보험의 그 약관상의 어떤 보험금 채권이 발생이 됐죠. 예를 들면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을이 그 보험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했습니다. 그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보험회사가 승낙했다 하자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을은 보험금 채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뭐냐? 음주운전하다가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이고, 보험약관상에는 음주라든가 주치운전이라든가 약물운전이라든가 등등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면할 수 있는 면책 사유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 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 애초에 채권 양도에서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급 못 해주겠다.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아니 그러면 이 1번이 틀린 것이고요. 해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해설의 밑줄 한번 작업을 한번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해설 다운 페이지 한번 보세요. 740페이지 마지막 자,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갑니다. 사건 번호 바로 옆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줄치기 시작합니다. 보험자가, 자, 보험회사죠. 비록 위 보험금 청구권 양도 승낙 시나 또는 그 보험금 채권이 질권 설정인데 질권은 그냥 좀 무시하시고요. 그냥 채권 양도만 갖고 생각하세요. 보험금 채권의 양도 승낙 시에 이렇게 줄여서 승낙 시에 면책 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해되십니까?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상의 면책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거기 뭐 질권자까지는 그 뭐 끼워 넣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밑줄 딱 채우시고, 나머지 지문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740페이지 지금 이어서 6번이죠.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 뭐요? 악의. 또는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 중과실. 이게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건 뭐 반복됐고. 2번. 채권 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이건 허용될 수 없다 그랬죠? 예. 자, 아까 나왔었고요. 3번. 채권의 이중 양도의 경우 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소리가 뭡니까? 통지 또는 승낙,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춘 경우 양수인 상환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선우에 의해서 결정한다. 틀렸죠? 중복됐죠?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줄여서 표현하면 인식의 선우를 했습니다. 도달된 일시의 선우 또는 승낙, 예? 채무자의 승낙의 그 일시의 선우에서 줄여서 그냥 인식의 선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통지 일자의 선우가 아니라. 자, 3번 정답. 4번. 채권 양도 통지를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냐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로서. 사자가 뭐 사자? 네? 사자. 우리 민법 총칙에 대리와 사자 비교할 나오는 심부름꾼. 그러니까 채권 양도 통지는 원래 누가 하는 겁니까? 양도인이, 그죠?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양수인이 양도인의 어떤 입장으로서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대리인 자격으로서 통지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네, 맞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743페이지 10번. 자, 보겠습니다.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해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 있는 채권을 양수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한이 걸리지 않은 채권을 양수받는 거하고 가압류가 걸려있는 채권을 양수받는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제한이 있는 상태의 그 권리를 양수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뭐 당연하고요. 2번. 채권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 틀렸죠? 방금 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 했고요. 3번. 채무자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자, 악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바, 이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누가 증명해야 되냐? 채무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증명 책임 누가 부담하느냐?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민법 총칙에서 그 증명 책임 이 시험에 좀 간간히 좀 출제되는 증명 책임을 한번 총칙 끝날 때 칠판에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겠다 해놓고 깜빡했습니다. 자, 꼭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요. 네, 하겠습니다. 증명 책임이 나오니까. 자, 4번 보시죠. 양도인, 자, 요 4번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뭐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마무리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는, 이거 아까 그 452조의 그, 양도 통지와 금반은 그 조문입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는 아직 양도를 안 했다거나 또는 그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즉 이미 통지를 받고 믿고 양수인에게 변제한 이 채무자, 즉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이미 난 갚았다 이거. 양수인에게 대항할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이미 변제한 사실을 가지고 양도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채권법이지만 마침 거기 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이미 지워졌는데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그 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악의 또는 중과실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양수인에게는 채무자는 자, 금지 특약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있고요. 그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누가 증명해야 돼?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증명 책임이 그게 이제 나왔었는데, 민법 총칙, 자, 지금 채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법 총칙상의 증명 책임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죠. 자,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이제 조문의 순서에 따라서 1번,
자, 예를 들, 자, 1번, 뭐 할까요? 제한 능력자, 자, 갑이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 예를 들어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자, 이것보다도, 자, 이것, 자, 주로 이제 출제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조에, 자, 104조, 시작하는데 좀 그렇네요. 자, 1번. 자,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폭리행위에서, 자, 갑이 뭡니까? 여러분, 피해자죠. 피해자. 그 다음에 을이 폭리자죠. 폭리자.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즉 폭리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갑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물론 셋 중에 하나만 갖추어지면 되지만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방금 그 주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규정이라는 객관적 요건, 이것은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자, 증명 책임은 입증 내지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피해자. 화살이 어디로 간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객 플러스 객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관적 요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규정. 이것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자,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단 상대방이 뭐 또는 뭐일 때는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이때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대로 유효한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은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뭐 해야 한다고요? 증명해야 한다. 이게 이제 틀리게 낼 때 어떻게 됩니까? 비진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선임과 동시에 무과실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반대로 표현했죠. 틀리죠. 그러면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예, 갑이 이제 표의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자, 착오에서 109조죠.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단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때는 중과실. 자,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에 의한 때는 이때는 뭡니까? 취소하지 못한다. 아무리 법률행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표의자에게 그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과실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했는데 결국 표의자가 취소를 하려면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단 말이죠. 누가 증명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임을 증명해야 되죠.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고요? 표의자의 중과실임을 증명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증명해서 취소를 막겠다는 얘기지. 이 갑의 취소를 이것을 저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 행사를 저지하는 자가 상대방이죠. 착오자의 중과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아시죠?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사기강박에서 110조 제2항 사기 또는 강박에서 근데 조문은 110조 1항이 아니라 2항에서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자, 제3자 병이 갑을 사기나 강박 행위를 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했을 때, 이렇게, 그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했을 때, 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 하나여 표의자는 상대방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얘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죠? 네. 또 틀리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제3자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 경우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취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스스로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틀리죠? 예, 표의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뭐, 번호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자, 5번. 자, 이 또 자주 나오죠. 비진, 자, 이거, 비진이 통정, 108조 통정, 109조 차고, 110조 사기강박. 그렇죠? 비통착사강,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의 무효나 취소는 그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무효나 취소 사유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토탈해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갑을 병 이렇게 하죠. 그럼 갑과 을 사이가 뭐냐? 비통착사강. 자, 그렇죠? 107조에서 110조까지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에 의한 무효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병을 선이라고 봤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증명해야 한다. 맞아요? 틀리죠. 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란 사실을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누구겠습니까? 갑이겠죠, 갑. 그렇죠? 비진의 의사표시에 무효를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란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 책임은 화살표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뭐를 증명해야 한다고요? 선의가 아니라 반대로 악이라는 사실 증명해야 한다. 됐고요. 자,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다음에 이제 6번. 자, 이쪽 다시 칠판 이쪽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표현들이 있잖아요. 표현들이 125조, 126조, 129조 표현들이 있죠. 자, 125조는 대리권 수위에 표시한 표현들이고 126조는 뭐 아시다시피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월권들이고 129조는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자, 갑을 병 이렇게 할게요. 자, 갑을 병, 갑을 본인 그 다음에 얘가 뭐냐? 을이 표현대리인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 자, 그 다음에 병을 상대방 이렇게 봤을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125든 126이든 9든 모두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선임과 동시에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이자가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서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 없었어야 돼요. 특히 126조에서 월권 대리에서는 이자가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 없었다. 이걸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126조에서는 이자가 예를 들면 임대차에 대한 대리권밖에 없는 자이지 매매에 대한 대리권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사실에서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 없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그와 같은 대리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선의무과실을 또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 이때는 126조의 표현들이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결국 본인 입장에서는 그 표현들이를 깨트리려면, 왜냐하면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죠? 효과를 그대로 받으니까. 자,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증명 책임,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깨트려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125조와 129조 이 두 개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상대방 병의 악의 또는 과실, 악의 또는 과실, 이것을 본인이 증명, 요렇게 맞받아쳐서 증명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표현들을 깨트릴 수 있어요. 표현들을 깨트려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성립시키지 않아야, 표현들의 성립을 막아야 자기가 책임 추궁을 안 당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126조는
판례는 126조의 월권 대리 있죠. 여기서는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과실, 즉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즉 선의 앤드 무과실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학설과 차이점이죠. 학설은 126조도 본인이 다른 125조나 9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상대방의 악유과실을 증명한다. 이게 학설 중 다수설이면 소수설과 판례는 126조만큼은 상대방 스스로 선의무과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거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135조의 협의의 무권대리 있죠, 여러분. 협의의 무권대리. 자, 번호 7번 하겠습니다. 7번 딱 알고. 응?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135조. 네. 에서 자, 이 내용 있죠. 뭐 아버지의 건물 하나를 중년의 아들이, 고령의 아버지인데 그 중년의 아들이 상대방한테 대리권도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여기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의 무권대리.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이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고 있고, 자, 이거 어떻게 기억 여러분 하십니까?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들의 행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상대방은 스스로 철회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네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이 증명은 뭐냐면 대리권 증명을 말한 거예요. 증명하지도 못하고, 또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과실이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고, 마지막 요건 하나 더 있죠.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때, 즉 제한 능력자가 아닌 행위 능력자일 때, 이럴 때는 상대방이 협의의 무권 대리인을 상대로 무엇을 주장하죠? 자, 무엇을 주장합니까? 이행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이행 청구권 또는 손배권,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본인,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 무권 대리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있고, 상대방이 스스로 물러서지도 않고 있고, 철회하지 않고 있고, 이 소리죠.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뭐이고, 선의 무과실이고,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때, 이 요건 5개가 충족되면요, 상대방은 협의의 무권 대리인을 상대로 해서 이행 청구권, 이행하라. 응? 너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빨리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시오라고 하거나, 또는 이행할 자신이 없으면 손해배상하시오라고, 이 두 개가 이제 사실은 뭡니까? 선택 채권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이때 이 선택권은 누가 선택권을 가집니까? 잠시 증명 책임 결론 내기 전에 선택권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선택권을 가집니까? 무권 대리인이 선택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권을 가집니다. 그죠? 자, 선택 채권의 선택은 여기서는 상대방이 선택권이 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이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무권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자기를 향한 이 화살,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막으려면 이행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저지하려면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의 뭘 증명해야 되냐?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는 경우가 있냐면, 상대방이 협의의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 책임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은근히 이게 시험에 답이 되는 경우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방금 제가 제시한 이런 7개 정도 있죠. 이런 것들은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칙 끝날 때쯤 한번 이렇게 또 복습을 하겠다 해놓고 또 깜빡했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보시죠. 한 문제 더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746페이지 넘어가면요. 15번 채권 양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
자, 1번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인데 뭐 이건 뭐 계속 봤던 내용이죠.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달리 채무자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특히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은 자, 그럼 또 여기 그림 이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갑 채무자, 을 채권자, 자, 을이 병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했다. 이 채권 양도는 특히 이제 지명 채권의 경우에는 대항 요건이 뭐예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죠. 그래서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통지하는 거죠. 아, 물론 아까 양수인이 그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서 통지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도 무방하다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승낙은 둘 중에 하나, 통지 또는 승낙에서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승낙하는 것도 무방하고 양수인에게 승낙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승낙에서의 상대방은 채권자, 즉 다시 말해서 채권 양도에서는 양도인이죠. 양수인. 누구도 승낙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채권자나 양수인 모두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요. 2번 지문. 자, 채무자는 채권 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네. 이건 뭐, 조건을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네,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 있죠? 네, 총칙대, 불법행위, 그 다음에 뭐, 어음행위, 수표행위, 이런 거 이제, 가족법상 신분행위, 이런 것들은 조건과 친하지 않다, 그죠? 조건 붙이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 붙이는 것 뭐 무방하죠. 그 다음 3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 장소로 정하는 곳에 해당하지 아니한 장소에서라도 무방하다 이 뜻인데 읽다가 비틀어지니까 그죠. 항상 지문이 길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채권 양도 통지가 그 소송법상의 그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송달 장소로 정하는 곳에 꼭 해당돼야 되느냐? 그게 꼭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 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복됐고요. 4번. 아까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대해서는, 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그런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있죠? 그거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라도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는데 자,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는데요. 자, 그 지문 잘 보시고 해설에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제일 밑에 두 줄입니다. 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 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는 것은 그 채권, 그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니까 양립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저당이 순서만 다르다면, 순위만 다르다면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가능하죠. 그러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 그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는 해당 안 되잖아요. 양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양립이. 물론 이제 후순위지만 양립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그러니까 바로 제3자에, 여기서 의미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